대체 집이 뭐길래 두 번째로 알아볼 이주의 합법 초대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 법안을 그렇게 많이 내셨다고 하는데요. 법태랑이 뽑은 이주의 합법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무섭게 오르고 있는 품귀 집값을 잡기 현상이 위해 심각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소득세법 일부 가결 내용을 규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합동 조사를 하는 것에 의하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자. 집이 없는 분들, 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공급하자. 진짜가 나타났다. 강서가 선택한 의원 진성준 의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 여러 핫한 현안이 많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도 오늘 앞서서 다뤘습니다만 부동산만큼 핫한 문제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작년에? 예, 많았습니다. 예. MBC 100분 토론에 나간 적이 있는데 예, 그때도 부동산을 주제로 한 네네네, 것이었습니다. 네. 토론을 뭐 한 100분 다 마치고 네네네. 이제 막 끝나서 마이크를 막 푸는 판인데 네네네. 상대 패널이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막 못해요. 그랬어요. 김연아 의원 아닌가요? 예, 국민의힘 당의 봤어요. 김연아 전 예. 의원이. 예. 그런데 그 네네네. 말씀이 제가 어떻게 들렸냐면 네네.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네네네.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쓰게 되면 예. 이를테면 집값 하락 공포를 일으키지 마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도 집값 많이 안 떨어집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공포스러울 만큼 그렇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의 말씀이셨군요. 좌지간 뭐 거두절미하고 딱 그 한마디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예, 예. 요 말 때문에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 말을 자기 당 회의실의 벽면에 막 이렇게 게시해가지고 굉장히 예. 곤혹스럽고 예. 마침 그 전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하면서 집값만큼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당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예, 예. 그렇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어가지고 정말 제가 괴로웠고요. 작년 안에 마음고생하셨는데 올해 신축년 소띠에는 좀 이렇게 훌훌 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 그랬으면 예, 예. 좋겠는데 또 있어요. 네. 이 부동산이 확실히 한이 좀 많으시군요. 예. 뜨거운 감자인데 오늘 거의 그 하프리아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 총액이 네네. 1경 3천조 원입니다. 일경삼천조. 금융권 총액은 1경 6천조니까 비슷해요. 그러네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니 네네. 이걸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네. 했더니 막 부동산 빅브라더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을 감시하려고 한다. 부동산 경찰이다 막 이런 공격도 막 받았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본론으로도 안 들어갔는데 거의 지금 저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지금 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생각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야기 네. 들어보니까 부동산 쪽에 관심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상임위도 이제 전문가시죠. 국토위시잖아요. 예. 굉장히 강력히 나는 여기로 가겠다 주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정도면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고 국토위를 주장하셨는지가 궁금해져요. 저희 지역구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네네. 저는 저 서울시 강서 을구가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에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 영구 임대 아파트가 네.
이제 지어진 지 25년이 되어가지고 너무 많이 낙후화했고 노후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을 하자면 국토교통위원회에 가야 되겠다 네. 했습니다만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쯤 부동산 문제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그래서 집값이 막 올라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아우성이 막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제 지역구 일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 부동산 문제에 막 뛰어들게 우선순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뀌셨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워낙 현안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 의원님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전민기 팀장님, 네. 진 의원님의 의정 활동 좀 조사해 오셨죠? 예, 부동산에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네. 대표 발의만 28건. 어우. 와, 대단하십니다. 예. 그 대체로 이제 구토위 관련 법안들이 좀 많기는 했는데 네네. 그 외 눈에 띄는 게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대 아동보호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 위원님. 보좌진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도 내게 됐는데 네네. 가장 인상 깊은 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저희 방에 인턴 비서가 있어요. 네. 대학을 지금 휴학 중인데 본인이 대학을 다닐 때 장학금을 신청할 때 네. 자기소개서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자기소개서에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막 적도록 되어 있어요. 가난을 증명해야 장학금을 준다는 건데 너무 두 번 상처 주는 건데. 그러네요. 그렇죠. 네. 부모님의 뭐 재산 상태라든지 소득 상태라든지 이거는 증빙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예. 인권 감수성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거 자기소개서 쓰는 거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거야말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네요. 해가지고 예.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네네. 이제 장학금 신청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한국청소년연대에서 정말 착한 법률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그런 일 해야지 뭐하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네. 그런데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좌진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김남국 의원께서는 네, 잠을 안 25건을 자고. 발의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한 달에 4개 꼴로 발의하셨는데요. 이러면서 대단하십니다 이랬는데 더 센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자, 개봉박두 진성준 의원표 서민 주거 안정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준비하셨죠? 네. 진성준 의원과 함께하는 그 2주의 합법 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좀 정해봤습니다. 네. 진성준표 부동산 3법 이래야 서민주거 안정된다입니다. 네. 3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네, 첫 번째 네. 뜯어볼게요. 첫 번째, 이래야 서민주거 안정된다. 첫 번째는요, 살 집은 하나면 돼. 1가구 1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법안의 제목부터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가구 1주택 정책법이라고 해야 정책이 됩니다. 빠졌네요. 예. 정책을 빼면 네. 마치도 한 가구당 여러 채를 못 갖게 금지하는 법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정책이 들어가면 이거는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원래 주거기본법의 개정안인데 네. 주거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주거정책, 주택정책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정책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그야말로 집은 주거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한 가구당 살집 한 채를 보유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산 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 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공급하자. 이걸 정부 정책의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 그렇습니다. 라는 차원인데 네. 대다수의 분들은 이건 이제 오해를 하셨어요.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또 고의로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제 페이스북에 1가구 1주택 정책법안을 발의했습니다라고 하는 소개 글을 올리니까 너 사회주의자냐, 북한으로 가라, 공산당 싫어요, 뭐 이런 막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그런 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저 마 변호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에도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간에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열심히 했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나라 집수, 주택 수가 957만 채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2천만 채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택 보급률이 가구 수에 비하면 104%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냐? 60%입니다. 10가구 중에 4가구는 다른 집을 빌려서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내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살고 싶은 게 소망이 있는데 정부가 주거정책이나 주택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한 가구당 하나의 집에서 살거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 지인 의원님께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법안의 취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네요. 이제 오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발 오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참여연대를 비롯해가지고 한 41개 시민단체하고 1가구 1주택 국민운동본부를 또 결성하셨던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2007년도 일입니다. 그때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 말기쯤 되죠. 종부세도 도입해가지고 주택값을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어요. 그분들도 다가구 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 또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1가구 1주택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자. 또 유명인들도 협약을 체결하자. 막 이런 운동들을 막 벌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하고 부동산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법이 나서야 될 때다. 국회가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주택자 우선 같은 경우는 청약할 때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은 이거를 정부 정책의 기본으로 법률에 명시해 놓으면 설령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쉽게 주택정책, 주거정책의 기본이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청약하려면 무주택자에게 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먼저 가게끔 하려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종부세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내도록 돼 있잖아요. 여러 채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이 법을 딱 정해놓으면 법의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된다. 일관성이 보장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꼼짝마 부동산 거래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법.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일 것 같다는 약간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법은 원래 기존 법, 현재 있는 현행법 2개를 합한 겁니다.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입니다. 이 2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한 것인데 그러면서 기존의 법률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추가 첨가한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무슨 집값 담합이라든지 보셨지 않았어요? 우리 아파트 절대 몇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 막 그죠? 앞으로 이게 안 되겠네요, 진짜. 막 현수막 붙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집값을 지켜야 되니까 몇억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라고 온라인 글에 뭐 올린다든지 올리기도 하고 또는 뭐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원천 그렇게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딱 막히는 거가 되겠네요. 또 전문적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매매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혹시 실제로 사고 팔 의사가 주식 투기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죠? 실제로 사고 팔 의사가 없는데 네. 그렇게 계약한 것처럼 신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위 신고하는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막 집값을 집값을 치러 올리는 거죠. 그렇죠.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네. 이를테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기 어느 지역에 곧 개발된다. 여기에 대규모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무슨 뭐 문화단지가 들어온다. 네. 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없는 산 임야 뭐 이런 데인데 네. 거기에 막 사면 금방 떼부자가 될 것처럼 뭐 이런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의 주택거래법에서는 전혀 부동산 거래법에서는 전혀 규율할 수가 없었어요. 위법행위가 아니었어요. 잡아낸다면야 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게 가장으로 부풀린 것인지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가지고 처벌하기까지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네. 상황이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그걸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오, 지금 듣고 보니까 이건 굉장히 서민들을 위한 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뭐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한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뭐 침해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막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도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은 온라인에다가 뭐 몇 억 이하로 팔지 말자 이렇게 글 한 줄만 올려도 좀 처벌을 받게 되는 꼭 그런 건 거예요? 아닙니다. 네. 법에는 시장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그렇게 올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바람을 올리는 거는 괜찮다. 네, 내 집은 이거 이만큼 아니면 나는 안 되겠어요 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희망이나 뭐 저 자신의 각오 이런 것들 드러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로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 이걸 내놓는 분들은 뭐 아파트 주민 대책회의에서 뭐 추방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또 어떤 저 중개업소는 이용하지 맙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처벌될 수 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와닿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주식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세력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담합해서 주가 조작해가지고 막 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개미 투자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여기서 손해를 보고 사실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도 이런 차원에서 좀 막자 이런 취지인 것 같으세요. 이 밖에 또 어떤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그동안에는 부동산 거래법에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하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부동산 중개업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업 또 부동산 개발업. 그런데 이거 외에도 수많은 부동산 관련 업종들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분양 대행업, 또 부동산 자문업, 부동산 정보 제공업까지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산업들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규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자유롭게 막 하고 할 수 있어요. 워낙 어떻게 보면 앞서가고 있으니까 법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원래 법은 추후주의죠.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직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하게 시장 질서를 형성하게 하면 좋은데 일확천금하고 뭐 때로는 사기도 치려고 하면서 막 거짓 정보를 막 남발한다거나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하시라.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업종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어떤 기구가 좀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설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모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걸 통과라는,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빅브라더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그냥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처음에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찰이냐, 뭐 빅브라더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감독기구 그러면은 조금 너무 좀 어감이 세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렇게 해서 설립하기로 했는데 좀 부드럽네요. 현재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라고 하는 임시 조직이 있는데
이게 13명밖에 안 돼요. 원래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예. 뭐 이런 이제 조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근데 여기는 그렇게 없네요. 없었습니다. 오. 전혀. 부동산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그냥 내맡겨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 전국에 있는 부동산 규모가 1경 3천조. 야, 금융거래랑 이게 비슷하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금융거래랑 그 정도의 버금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대로 된 전문기구를 갖춰서 감독을 하고 거래 질서를 좀 확립하자.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예. 부동산 매매 거래만 160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예. 이상하다 이 거래는 뭔가 좀 수상하다. 자금 출처도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세금 탈루 혐의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는 이상 거래가 약 한 2만 건, 3만 건 정도 됩니다. 꽤 되네요. 그런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서 만약에 세금을 탈세한 게 있다면 국세청에 넘겨서 조사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부동산 시장 질서가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네, 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유, 부동산 거래법이 무슨 의미였는지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래야 서민주거 안정된다? 네, 세 번째입니다. 늙어가는 장기 임대 환골 탈퇴 장기 공공임대 지원법입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지역구 얘기를 하시면서도 살짝 비쳤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영구 임대주택 또 장기 임대주택 네. 통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네. 19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 당시에도 집은 부족하고 그러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해가지고 서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내 집에서 발 뻗고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하고 막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집이 벌써 25년이 다 넘어가고 있어서 90년에 지었어도 30년 가까이 돼가는 거니까. 거죠. 예. 낡았어요. 예.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고 부르죠. LH가 지은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의 92%가 25년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살고자 하는 분들의 감각에 맞게 구조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이걸 좀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근데 새로 짓자면 이게 좀 복잡해요. 네. 재건축, 재개발 아시죠? 네,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냐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주가 여럿이 아니라 LH면 LH, SH면 그렇죠, SH, 그렇죠. 예. 국가 공공기관이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새롭게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심플한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 장기 공공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적 목적에 의해서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 노임대주택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공급량도 좀 늘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니까 좀 세계적으로 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좀 최하위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최하위까지는 아니고요. 올해 말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한 8% 되게 됩니다. 8%요. 그러면 이건 OECD 평균에 해당하는데 이건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많은 나라들은 30%가 넘어갑니다.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일반 서민들에게 정부가 또 공공기관이 나서서 살만한 집을 공급하도록 해야 주택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 없는 분들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로는 10%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현재는 한 8% 수준이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은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공공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살던 분들이 그런 권리를 얻게 되나요? 그렇죠. 똑같이? 예. 승계가 됩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 당장의 문제는
기왕에 있는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예. 살던 분을 어디로 보낼 거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주 계획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주 계획도 있어요. 돈 줍니까 그럼? 그렇죠. 이주 비용도 주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가가 있다면 그쪽으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고 예. 근데 살던 데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니까 그에 따른 이주 보상도 좀 해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공가를 다 공급할 수 없다면 네. 다른 민간 임대주택에 임시로라도 가실 수 있도록 지원도 다 해야죠. 영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장애인들 또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네. 살던 집에서 옮겨가는 데 따른 정신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 정신적 치유도 하실 수 있도록 법에 다 경험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네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네, 네. 보니까 재정비 사업을 할 때 녹지 확보나 개발면에서 완화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조금 이제 서운한 대목이긴 한데 뭐 집만 빽빽이 지으면 사람이 살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 공간에 이제 공원 같은 네. 것도 만들고 숨 쉴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놔야 그렇죠. 옳습니다. 네. 우리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새로 짓게 될 때에는 어차피 임대주택을 공급을 좀 더 확대해야 되니까 네. 그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숲 면적을 조금 줄여서 녹지 면적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네네. 조금 완화하는 법을 담았습니다. 네. 조금 유연하게 예. 예,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담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이래야 서민주거 안정된다라고 한 진성준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이 뭐 완벽하게 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저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예. 자, 올해도 열심히 또 법안을 내시고 뛰실 것 같습니다. 올해 신축년 흰 소띠의 해에 앞으로 이 부동산 주택에 관련된 좋은 법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1가구 1주택이 기본 정책이라고 하면 네. 이 기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별 정책과 법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조세 입법이라든지 또는 1가구인데 1주택만을 보유하고 거기서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드리는 법을 낸다든지 기업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에 쓰기 위한 토지라면 당연히 기업이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업무에 쓰지 않을 토지를 막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오히려 기업의 재산을 늘리고 이익을 늘리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하게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세율이 너무 낮아요. 이것도 현실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일들을 추진하자면 다 기존의 기득권과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한 법들이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 각오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빨리 극복될 줄 알았는데 벌써 해를 넘겨서 치료제도 나오고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또 견뎌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로 인한 영업 제한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이 또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연대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는 정신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건넜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국민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낯선 사자성어긴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저 사연을 딱 듣고 그냥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었으니까 공제라는 단어는 마음에 드네요. 우리 의원님 꼭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법안들도 좀 쉽게 풀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법태랑이 뽑은 2주의 합법툴은요. 진성준 의원님의 서민주거 안정 법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